제가 들려드릴 172번째 소설은요,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클레어 키건은 아일랜드 출신 작가고요. 요즘 들어서 꽤 핫한 작가입니다. 웨일즈 대학교에서 학부생들을 가르쳤고요. 1999년 소설집 남극으로 아일랜드 문학상을 받으면서 작가로의 출발을 알렸어요. 그녀의 소설들은 탄광 속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하고 진귀하고 아름답고 명료하고 실리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맡겨진 소녀로 데이비 번스 문학상을 받았고요. 타임지는 21세기 최고의 소설 50권에 이 소설을 선정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2021년에 출간되었고요. 문학상도 많이 받았고 이 소설로 세계적인 작가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최근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소설은 막달레나 세탁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달레나 세탁소는 더블린에 있었고요. 18세기에서 20세기 후반까지 아일랜드 정부 협조 하에 카톨릭 수녀원이 운영했던 곳이고요. 여기서 불법적인 잔혹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소설은 보통의 경우라면 세탁소 내에서의 행위들이 전부를 차지하는데요. 여기선 주인공 펄롱이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사는 과정 속에 세탁소가 나옵니다. 시간적 배경은 1980년대 중반이고요. 공간은 아일랜드, 더블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빌 펄롱. 펄롱은 1946년 4월 1일에 태어났어요. 그는 아버지가 누군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16살 때부터 미시즈 윌슨의 집에서 가사 일꾼으로 일했어요. 그러던 중 임신을 했고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의 임신으로 그녀의 가족들은 다 등을 돌렸지만 미시즈 윌슨은 그녀를 계속 일하게 해주었으며 돌봐주었어요. 미시즈 윌슨은 남편이 오래전에 죽었고 커다란 저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펄롱의 어머니가 출산을 할 때도 병원에 데려갔다가 데려와 주었고 간호를 해준 사람도 그녀였어요. 펄롱은 이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유아기를 주로 부엌에 있는 요람안에서 보냈어요. 그가 더 자라자 미시즈 윌슨은 펄롱에게 글도 가르쳐줬습니다. 윌슨의 남편은 군인이었고 전쟁에서 전사했으므로 유족 연금과 해리퍼드종 소와 체리엇 양 몇 마리를 키워 얻는 수입으로 검소하게 살았어요. 농장 일꾼인 네드라는 남자도 같이 살았는데 집안 분위기는 무척 좋았습니다. 인간적인 불화도 없었고 농장은 네드에 의해서 관리가 잘 되었어요. 미시즈 윌슨은 개신교도였고 네드와 펄롱 모녀는 가톨릭이었지만 다들 신앙심이 미적지근해서 종교 때문에 갈등할 일도 없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네드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미시즈 윌슨은 교회에서 내렸고 펄롱과 어머니와 네드는 성당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각자의 기도서와 성경을 현관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가 다음 일요일에 또 사용하곤 했습니다. 펄롱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묻고 싶었지만 미처 묻지 못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펄롱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났어도 펄롱은 미시즈 윌슨의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두 해 기술학교에 다니다가 석탄 야적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일머리가 있었고 성실했으며 사람들과 잘 지냈고 술을 즐기지 않았으므로 모두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일린을 만났어요. 아일린은 그레이브스 앤드 컴퍼니 사무소에서 일했고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일린은 별 어려움 없이 행복한 가정에서 잘 성장한 아가씨였어요. 결혼할 때 미시즈 윌슨은 자리 잡는 데 쓰라고 몇천 파운드의 돈을 선뜻 내주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계속 궁금했지만 펄롱은 이제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딸들이 5이나 태어나면서 가장으로의 책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985년이 되었어요. 펄롱은 40살이 되었고 자신만의 야적장을 운영하면서 석탄과 목재를 취급했습니다.
인부들을 고용했고 신형을 기반으로 거래를 터나갔습니다. 5 딸들, 캐슬린, 조앤, 실라, 그레이스, 루레타. 딸들은 모두 다 공부를 잘해 학교에서 장래성을 인정받았어요. 첫째 딸 캐슬린은 토요일이면 아빠 펄럼과 같이 야적장 사무실로 출근해 장부 정리를 돕고 용돈을 받았어요. 캐슬린과 둘째 조앤은 세인트 마거리 중학교에 다녔고 아래 3 딸들은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펄렁은 딸들로 인해 진한 기쁨을 느끼곤 했는데 그건 단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만은 아니었어요. 딸들은 사소하지만 필요한 일들을 잘했어요. 성당에서 무릎절을 한다거나 상점에서 거스름돈을 받으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것들이 그랬습니다. 밤에 침대에 들 때 펄렁은 아일린에게 우린 운이 좋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펄렁은 믹시노튼의 애가 땔감을 주우러 길에 나와 있길래 주머니에 있는 잔돈을 주었고 이웃에 사는 시노트가 술에 취해서 공중전화 부스에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일린은 그럴 때 시노트는 애들 생각을 해서라도 술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펄렁은 세상엔 그러고 싶어도 못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 어디든 운이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걸 다 잃는 상황은 너무나 쉽게 온다는 걸 펄렁은 잘 알고 있었어요. 거리엔 실업수당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점점 길어졌고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추운 집에서 외투를 입고 자는 사람도 있었고 빚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거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달 첫째 금요일에 아동수당을 받으려고 장바구니를 들고 우체국에서 줄을 섰고 시골에는 일할 사람들이 줄어갔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다 때려치우고 영국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젊은이들은 런던, 보스턴, 뉴욕 등으로 이민을 가버리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찰스 호이 수상이 영국이 대처수상과 북아일랜드 관련 협정을 맺었고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 연합주의자들은 더블린이 자기네 문제에 간섭하는 걸 항의하는 집회를 했어요. 뉴로스의 조선소가 문을 닫았고 공장에서는 사람들을 해고했고 아일린이 결혼 전 근무했었던 회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경매업자들은 경기가 얼어붙었다고 걱정했고 꽃집을 하는 미스 캐니는 장사가 되지 않아 널빤지로 가게 창문을 덮어버렸어요.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그럴수록 펄렁은 버텨내고 하던 일을 성실히 하면서 사람들과 척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딸들이 잘 커서 모두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여학교인 세인트 마가렛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도록 뒷바라지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부부는 애들에게 산타에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애들이 소망하는 산타의 선물을 사다 놓기 위해서였어요. 펄렁은 자신의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를 떠올렸어요. 산타에게 지구서 퍼즐을 받고 싶다는 편지를 썼지만 미시즈 윌슨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또 네드는 손톱 솔과 비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펄렁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려고 외양간으로 가서 울었고 산타도 아버지도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서 닮은 사람을 찾아보았고 사람들이 말속에서 힌트를 얻으려고 했지만 알아내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미시즈 윌슨에게 물어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걸 묻는 게 무례한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되어 미시즈 윌슨은 뇌졸중으로 입원했고 더 이상 물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펄렁은 옛날 생각을 가끔 했어요. 레몬 냄새가 나면 오래전 어머니가 부엌에서 레몬에 설탕을 뿌려 밤새 레모네이드를 만들던 일. 추운 겨울 고무주머니에 뜨거운 물을 채울 때는 오래전 네드가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주었던 보온 물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실망했었지만 그 보온 주머니 덕분에 밤마다 따스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캐럴은 다음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끝까지 다 읽었는데 미시즈 윌슨은 모르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어휘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었어요.
펄롱이 맞춤법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 미시즈 윌슨은 마치 자기 자식인 양 기뻐했고 펄롱은 키가 한 뼘은 자란 기분으로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딸들의 편지를 읽고 선물을 결정했습니다. 캐슬린에게는 501을, 조에는 프레드 머큐리에게 푹 빠져 있었으니 퀸의 앨범을, 실라에겐 스크랩을 보드게임을, 그레이스는 지구의를, 로레타에게는 애니드 블라이튼의 책 받으러 간 5친구와 함께 달아난 5친구를. 부부는 서로에게 줄 선물도 의논했는데 펄롱은 아일린이 저녁 때 헨라인 가게 앞에서 눈길을 주던 물건을 눈여겨보았고 아일린은 펄롱에게 새바지를 사주려고 했으나 펄롱은 데이빗 커퍼필드를 아직 못 읽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잘 살아왔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아일린은 그동안 펄롱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빚 없이 살 수 있는 거라고 했고 펄롱은 자기는 매일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는데 아일린이 애들을 잘 키웠기 때문이라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펄롱은 자신이 왜 아무 걱정 없이 마냥 행복하지 않은가를 알 수 없었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펄롱은 생각했다. 일, 그리고 끝없는 걱정. 깜깜할 때 일어나서 작업장으로 출근해 날마다 하루 종일 배달하고 깜깜할 때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어둠 속에서 깨어 똑같은 것을 또다시 마주하는 것.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도 바꿔지지도 새로워지지도 않는 걸까? 요즘 펄롱은 뭐가 중요한 걸까? 아일린과 딸들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다. 40이 되었는데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지도 뭔가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때론 이 나날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 지역의 강 건너 언덕 위에는 수녀원이 있었습니다. 수녀원은 위풍당당한 건물로 착한 목자 수녀회의 소속이었어요. 수녀원 건물 옆에는 세인트 마가렛 학교가 있었습니다. 펄롱의 큰딸과 둘째 딸도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수녀원에서는 세탁소를 겸하고 있었는데 평판이 좋았어요.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요양원, 병원, 사제들, 부유한 집에서 세탁물들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평판이 좋은 이유는 일단 여기 맡기면 새 것처럼 깨끗해져 돌아오기 때문이었어요. 세탁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직업학교 소속이 아니라 타락한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세탁소에서 일하는 자체가 교화를 받는 거라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세탁물에서 얼룩을 씻어내면서 속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거긴 그냥 모자 보호소라고 했어요. 가난한 집이 결혼 안 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가족이 미혼모를 그곳에 보내고 사생아로 태어난 아기는 부유한 미국인에게 입양시키거나 오스트레일리아로 보내고 그 과정에서 수녀들은 상당한 돈을 챙긴다고. 그게 수녀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도 했습니다. 펄롱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전혀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수녀원에 목재와 석탄을 주기적으로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수녀원과 거래하는 게 좋았던 이유는 수녀들은 석탄 대금을 한 번도 미루지 않고 즉시 지불하기 때문이었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펄롱은 수녀원에 석탄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현관에 아무도 없어서 뒤로 돌아 불 켜진 경당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엔 젊은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들이 엎드려 광택제를 묻힌 걸레로 바닥을 죽어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애는 한 명도 없었고 끔찍하고 낡아빠진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떤 애는 눈에 흉측한 다리끼가 나 있었고 어떤 애는 머리카락이 뜯기듯 엉망으로 깎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펄롱에게 다가와 자신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달라고 강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어요. 또 아저씨 집으로라도 데려가 준다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강에 데려다 준다면 물에 빠져 죽겠다고 그게 나을 것 같다고도 했어요. 그때 수녀가 들어왔고 애들은 얼른 바닥에 엎드려 일을 했습니다. 수녀원을 나와 트럭을 타고 오면서 펄롱은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일하던 아이들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잠겨있는 문들, 수녀원과 세인트 마가렛 학교 사이의 담장 꼭대기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쭉 박혀 있던 것, 또 수녀가 석탄 대금을 치르러 잠깐 나오면서도 현관 문을 열쇠로 잠그던 것. 그날 밤 아일린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게다가 수녀들은 돈을 제때 지불하는 좋은 거래처라고 했어요. 현재 우리 딸들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으며 사람이 살아가려면 모른 척해야 하는 일도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펄롱은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아일린과의 괴리감을 느끼곤 했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어요. 아일린은 우리가 이대로 부지런히 사람들과 척지지 않고 살면 우리 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기 있는 애들의 부모는 자식을 멋대로 방치했다가 일이 생기니까 등을 돌려버린 거라고, 걔들은 우리 애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펄롱은 무겁게 미시즈 윌슨이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주가 이어지는 일요일, 수녀원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고 펄롱은 어두운 새벽에 나무와 석탄을 트럭에 잔뜩 싣고 수녀원으로 갔습니다. 석탄 창고에 한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얇고 낡은 옷을 입고 추위에 맨발로 창고에서 하룻밤 이상을 머물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기엔 아이의 배설물들도 있었어요. 아이는 자신이 아기를 낳았다고, 14주 된 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갇혀있는 동안 누가 아기에게 젖을 주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펄렁은 아이를 데리고 석탄강에서 나왔고 수녀는 아이를 보고 기겁을 했으며 곧 원장 수녀가 나왔어요. 원장 수녀는 아이에게 내가 침대에 없어서 걱정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아이와 펄렁을 자기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원장의 방은 넓고 벽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벽난로 선반 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원장은 펄롱에게 아이들과 딸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마거렛에 다니는 두 딸의 이야기도 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아이는 어색하게 앉아서 금방 내온 케이크와 차를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만 일어서야 하는데 펄롱은 선뜻 그래지지가 않았어요. 원장 수녀는 펄롱에게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물 일을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게 신경 쓰이지 않는가를 물었고 펄롱은 누군가 어딘가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겠냐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냐고 했어요. 그 말에 원장 수녀는 주님을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펄롱은 일어서면서 아이의 가슴 쪽이 먹이지 못한 모유로 젖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아이에게 내가 도와줄 일이 없는가를 물었고 아이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으로 혹은 오랜만에 친절을 마주했을 때처럼 아이는 흐느껴 울었어요. 이름을 물어보자 수녀는 엔다라고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남자 이름이었어요. 그는 아이에게 다시 원래 이름을 물었고 아이는 세라 데르먼드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왔는가를 묻자 수녀는 그만 가달라는 헛기침을 했고 펄렁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에서 열쇠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성당에 주일 미사를 보러 갔습니다.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아일린과 5 딸들과 성당에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었어요. 영성체를 받아야 할 때가 되었으나 펄롱은 재단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펄롱은 네드를 만나러 갔어요. 아일린은 파이를 싸주면서 네드에게 크리스마스 만찬 때 오시라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 펄롱은 어서 내일이 와서 그저 일상의 노동에 빠져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요일이 너무 공허하고 힘겹게 느껴졌어요. 자신은 왜 다른 남자들처럼 주일 미사 후에 맥주 1-2잔 마시고 쉬고 즐기고 저녁에 배부르게 먹고 신문을 보다가 잠들 수 없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네드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미시즈 윌슨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펄롱은 네드와 늦게까지 흑맥주를 마셨고 이제는 용기를 내도 될 것 같았어요. 네드는 그때 그 즈음에는 저택에 손님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윌슨 집안이 돈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영국에서 많이 왔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중 누군가의 품에 들어갔을지는 모른다고, 그건 하느님만이 아시지 않겠냐고 했어요. 어쨌거나 너는 여기서 잘 컸고
지금 잘 살고 있으니 되었지 않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저택은 새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니 어떤 여자가 나왔고 네드가 병이 들어서 다른 곳으로 요양을 갔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펄렁의 얼굴을 보다가 네드와 닮았다고 네드가 삼촌이냐고 물었어요. 펄렁은 자신의 트럭에 앉아서 오랫동안 가만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한 말, 닮았다는 말을 곱씹어 보며 생판 남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걸 생각했어요. 그는 트럭을 몰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길에 나오자 다른 것이 그를 감쌌어요. 수녀원에서 보았던 아이, 그동안 그것 때문에 자신이 내내 괴로웠던 걸 인식했습니다. 그건 아이가 석탄광에 갇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수녀원장의 태도 때문도 아니었어요. 자신은 거기에서 아이가 받는 취급을 그냥 보고만 있었으며 수녀원장이 준 돈을 받았고 저지 새서 블라우스를 적시고 있는 아이를 내버려 두고 나와 위선자처럼 미사를 보러 갔다는 사실, 그게 펄렁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펄렁은 이렇게 일하러 나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며칠째 가슴에 뭔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야적장으로 나와보니 일꾼들이 잡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펄렁은 지금까지 데리고 있던 일꾼들이 다 좋은 사람이었음을 생각했어요. 오래전에 미시즈 윌슨은 펄렁에게 사람들한테서 최선을 끌어내려면 그 사람들한테 잘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시즈 윌슨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느꼈어요. 해마다 크리스마스에 딸들을 2군데 무덤에 데려갔었어요. 어머니 무덤과 미시즈 윌슨의 무덤, 2곳에 다 꽃을 놓게 한 건 잘한 일이었으며 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와 은밀히 석탄 대금을 외상으로 해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그동안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들이 문 앞에 차를 세우고 슬며시 장작 자루를 놓아둔 일도 많았습니다. 한 집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나와 펄렁의 트랙에 있는 석탄을 하나 몰래 빼내었는데 눈알아 보이는 애가 나와서 애를 혼냈어요. 그 여자아이는 펄렁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저씨는 신사라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펄렁은 오면서 좋은 사람들이란 주고받는 걸 적절하게 맞추어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타인과 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특권임을.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는 사탕 같은 선물들을 더 가난한 집 사람들에게는 왜 주지 않는가도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람들한테서 가장 좋은 면과 가장 나쁜 면 둘 다를 끌어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은 야적장의 일꾼들에게 저녁을 샀고 계산을 하는데 식당 주인 미시즈 케오는 수녀원에서 언짢은 일이 있었는가를 물었어요. 그리고 수녀들은 안 껴있는 데가 없으니 수녀들과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펄렁은 그 사람들이 갖는 힘은 딱 우리가 주는 만큼 아니냐고 물었지만 미시즈 케오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으나 세인트 마거렛 학교와 수녀원과는 얇은 담장 사이 하나라고 했어요. 이 근방에서 잘 풀린 여자애들 중에 그 학교 안 다닌 애는 없다고 했습니다. 교단도 다들 한통속이라고, 어느 한쪽하고 척지면 다른 쪽하고도 원수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펄렁은 이발소에 들렸습니다. 거울을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네드와 닮아있기도 했고 아니기도 했어요. 어쩌면 그 여자가 착각했던 것일 수도 있었지만 아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 네드는 심하게 오랫동안 힘들어했고 어머니와 같이 미사에 가고 둘이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였던 건지. 오랫동안 네드는 펄렁을 변함없이 지켜봐 주었고 펄렁의 구두를 닦아주고 구두끈을 매주고 첫 면도기를 사주었고 면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었어요. 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가장 보기 어려웠던 것인지. 머리를 자르고 이발소를 나와 찰스 스트레트에 있는 구두점에서 아일린에게 선물하려고 주문한 구두를 찾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몹시 피곤했어요. 하늘에서 내린 눈이 온 세상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펄렁은 바로 수녀원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마주치지 않은 채 현관 앞을 쉽게 통과해서 석탄광으로 가서 밖에 있는 빗장 문을 열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는 역시 지난번과 똑같은 상태로 거기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같이 집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는데 자기 보호 본능과 용기가 서로 싸우는 걸 느꼈어요. 다시 돌아가 사제관으로 가서 신부와 만나는 건 어떨지. 그러나 식당 주인 미시즈 케오가 그들은 다 한통속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길에서 만난 지인들은 펄렁 옆에 있는 애가 새까만 맨발임을 보고 누구냐고 세탁소 계집애 중 하나냐고 물었어요. 펄렁은 계속 갈 길을 갔습니다. 가슴속에 설렘과 함께 아직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맞닥뜨릴 분명한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솟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의 손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펄렁이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만났어요.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 나날들,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자부하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건지 펄렁은 몸이 가볍고 당당해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이 빛을 내며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가를 치르게 될 테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과 견줄 만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펄렁은 미시즈 윌슨을, 그분이 날마다 보여준 친절을, 어떻게 펄렁을 가르치고 격려했는지를,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무엇을 알았을지를 생각했다. 그것들이 합해져서 하나의 삶을 이루었다. 미시즈 윌슨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도 결국 세탁소에 끌려가고 말았을 것이다. 펄렁이 구하고 있는 이가 어머니였을 수도 있었다. 펄렁은 최악의 상황이 이제부터 시작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은 이미 일어났고 지금 마주하게 될 고통은 어떤 것이든 지금 이 아이가 이미 겪었거나 겪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해나갈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막달레나 세탁소는 18세기에 생겼다가 1999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시설에서 은폐, 감금, 강제 노역을 당한 여성과 아이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30,000명이 넘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타락한 여성들을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되었지만 성매매 여성, 혼외 임신을 한 여성, 고아, 학대 피해자, 정신 이상자, 성적으로 방종하다는 평판이 있는 여성, 심지어는 외모가 아름다워서 남자들을 타락시킬 위험이 있는 여성까지 마구잡이로 수용했고 교회의 묵인하에 착취했습니다.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세탁소의 실상을 짐작하면서도 입을 다물었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학대에는 모른 척 했습니다. 펄렁은 미혼모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막달레나 세탁소로 보내지지 않았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지 않았습니다. 펄렁은 살만한 경제력과 좋은 아내, 영리한 딸들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였습니다. 미시즈 윌슨과 네드가 펄렁에게 보여준 세상은 따스하고 품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펄렁은 대단한 걸 우선으로 하지 않는 사소한 것들의 마음이 가는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줄 알았고요. 행동으로 옮길 줄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오랜 세월 네드가 뒤에서 보여준 수줍고 소박한 사랑은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채워지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겐 사소하지만 누군가에겐 인생이 걸려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누군가에겐 절박할 수 있는 상황. 그걸 알아보는 시선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그 엄청난 간극이 좌절과 분노를 유발하죠.
소나기에도 옷이 젖지만 가랑비에도 옷은 똑같이 젖습니다. 수녀원이 상징하는 견고한 세상, 그 오만과 거친 궤적은 종교의 빛과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창함을 가장한 사랑이 참을 수 없이 역겨운 건요, 그 한계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작가 클레어 키고는 펄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조용하고 낮은 음성으로 한겨울의 추위 속을 견디는 따스한 불빛 하나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아는 온기, 그건 나도 하고 싶고 받고 싶은 거 아닐까 합니다. 막달레나 세탁소의 비밀이 드러났지만 아일랜드 정부와 아일랜드 카톨릭에서는 사과하지 않았고요. 2013년이 되어서야 엔타 케니 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